자, 이번 강의는 메인보드 수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 자재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메인보드 인터페이스 강의를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먼저 메인보드를 위한 장비라든가 자재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 이런 강의는 전번에 다 그 강의를 업로드해서 이미 강의를 한 내용이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복수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메인보드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전기전자 기초과정이라든가 모니터 수리 과정을 먼저 이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듣지 않고 메인보드 수리 쪽을 한번 좀 배워야지 하고 성급하게 기초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전에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강의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이라든가 모니터 실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들은 다음에 메인보드 쪽을 들으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리를, 메인보드 수리를 하든 TV 수리를 하든 노트북 수리를 하든 스마트폰 수리를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이 없으면은 수리가 좀 불가능하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위에 이런 파형이 나와야 정상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없으면 측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없으면은, 기본적인 장비가 없으면 수리를 못 한다 하는 결론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장비로서는 전압 및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이 디지털 테스터기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디지털 테스터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라였고, 이렇게 이제 테스터기가 있으면 이런 이제 이 지침이 움직여서 이 지침의 숫자를 읽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읽는 방식을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는 같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액정에 나타난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그 값을 읽으면 된다, 또는 어떤 비교를 하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편해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디지털 멀티미터는 보통 보면 전압, 전류, 저항, 다이오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디지털 테스터기에 좀 약간 가격이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보면 TR 같은 우리가 핀맵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콘덴서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캐패시턴스 메타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는 물론 가격이 고가인 거를 구매하면 좋겠지만, 그죠? F사 거 같은 그런 고가인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고가 장비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써도 관계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어떤 게 있냐면, 장비에 따라서 정밀도 차이는 있습니다. 정밀도 차이.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더라. 그래서 보통 수리맨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보면 이 보편적인 걸 많이 갖고 있죠. 예를 들자면 이왕 디지털 테스터기를 구입한다면,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어떤 F사 거를 좀 모방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죠? 요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요 제품은 좀 그래도 쓰기가 괜찮아요. 그죠? 이거 파워 버튼에서 누르면 나타나가지고, 여기 보면 저항 측정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 체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 측정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한 보편적인 걸 구해드려도 요런 이제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좀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제일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죠. 전압 측정 장비로서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좀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제 기능이 아무래도 싼 가격에 이런
FTR 측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캐패시턴트 용량 값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밀도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왕이면 뭐 그죠? 그런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우리 뭐 취미로 하시는 분이나 이런 업을 뭐 직업 삼아 하시는 분이나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꼭 갖고 있어야 될 장비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SMPS의 어떤 스위칭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펄스를 FET 게이트에 온오프 신호를 주는 PWM이라는 것은 펄스 발진을 해요. 펄스 발진을. 온오프 신호를 이게 준단 말이죠. 이렇게 온오프 타임을 주는데 이 지금 파형이 뭐 예를 들어 스위칭이 제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은 PWM에서 온오프 신호를 지금 제대로 게이트에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갖고는 이 파형을 그리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갖고는 전압 배기 측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봤을 때 파형이 나온다, 파형이 정상이네, 이 PWM은 몇 킬로헬스의 어떤 발진 주파수 하나, 주파수가 정확히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 PWM 정상적이다 아니다 하는 양보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는 어떤 파형을, 그죠? 이 화면에 이렇게 그려주는 그 장비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있어야 메인보드 쪽에서 크리스탈 발진이 제대로 하는가, 예를 들어서 14.318MHz의 그 크리스탈이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발진하는가 재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디지털 테스터기라면은 그 크리스탈에 제공되는, 그죠? VC 전압값밖에 체크를 못 한단 말이죠. 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FET의 스위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드레인 쪽을 갖다가 오실로스코프로 되게 되면, 그죠? 파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는 100MHz 이상이 지원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죠? 100MHz 이하짜리는 측정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00MHz 이상 되는 걸 하고, 이제 오실로스코프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좀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보통 50만원대 이상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신다면 중고 장비들이 아날로그 방식이 나온 게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한 10만원대면 아마 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하고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차이점을 본다면,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이 파형 자체가, 그죠? 이 파형 자체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근데 아날로그 방식은 이게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아주. 그래서 리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는 요 표면이 지금 거칠기 때문에, 그죠? 거칠기 때문에 좀 약간 판정하는 게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날로그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또 아날로그를 많이 고집하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디지털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 추세에 따라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트위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마트 트위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보드를 보면 거의 SMD 타입의 칩 타입의 그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칩 저항, 그죠? 칩 저항, 칩 콘덴서, 칩 인덕터 이런 것들은 물론 테스터기 갖고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이제 이 집게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테스터기 갖고는 우리가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 고가형의 이제 그 스마트 트위저 같은 경우는 인덕턴스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좀 가격이 보통 20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가는 고가 장비예요. 이게 비쌉니다. 저도 안 갖고 있지만 저가형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형은 뭐냐면 요 인덕턴스 값을 측정을 못해요. 이게 저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거 있으면은 이 집게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디지털 테스터기로 측정한다 그러면은 양쪽에 리드봉을 대고,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죠? 요건 한 손으로 집게 하면 여기 나타나니까. 그래서 요런 장비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가형 같은 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요런 거죠. 요런 거. 요게 이제 저가형 그 스마트 트위저인데, 여기서 이제 버튼을 뚝 누르게 되면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그 저항값, 컨덴서 값, 다이오드 모두 이게 세 개지만 이 인덕턴스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항도 측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다이오드도 측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콘덴서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편한 방식이죠,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노트북에 예를 들어보면 전부 다 요즘은 SMD 타입 부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뭐 우리 지금 메인보드도 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SMD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 테스터를 측정할 수가 있지만 여기 스마트 트위저가 있으면 이렇게 핀셋으로 찍으면 이렇게 죠 갖다 대면 이 값을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SMD 타입의 부품들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좋죠. 이게 이렇게 물려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하기 좋죠. 그래서 이런 장비는 하나 갖고 있으면은 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좀 편리함이 있겠죠. 이 수리를 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 장비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뭐 난무하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꼭 필요한 그런 장비, 그런 것들은 뭐 구매해서 쓰면은 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장비를 많이 갖고 계신 분하고 안 갖고 계신 분하고 차이는 뭐냐면 고장 요소를 빨리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적은 사람은. 그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판단하기가 좀 좋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파워 테스트 지교예요. 우리 지금 데스크탑 PC에 보면은, 그죠? SMPS, 파워 서플라이가 달려있죠. 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파워 서플라이는, 12V, 5V, 3.3V, 마이너스 12V, 5V 스탠바이 전압, 파워구 시그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테스트하기 갖고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파워구 시그널 같은 거를 우리가 테스트하기로 측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 파워구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이 파워는 정상적입니다를 파워 서플라이가 PG 신호를 갖다 메인보드에 주면 메인보드에서 이 PG 신호를 가지고 리셋 작업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이 PG 신호를 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뭐 이걸 테스트하기를 못 측정하니까 이제 이런 장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데스크탑의 주된 고장 원인은 이 파워가 원인 제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원인 제공하는 게 많냐면 예전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워 서플라이를 좀 전격 파워라고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보통 뭐 우리가 뻥 파워 내지 막 파워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W다. 500W는 이론상 500W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피상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콘덴서 입력형 전원들은 220V 전원을 넣으면 내부 정유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유를 하는 과정에서 L과 즉 컨덴서와 코일로 인한 위상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전력이 다운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전격 파워 아닌 500W라고 예를 들자면 걔네들 효율이 한 40% 밖에 안 나오죠. 40% 뭡니까? 200W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보드의 이 소자들은 항상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를 요구하는 것들이 반도체 소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압이 불규칙하게 약하게 공급된다든가 불규칙하게 변환되든가 하면은 이 소자는 정상 작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80%, 85%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전격 파워를 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전격 전압을 공급해줘야 이 소자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격 전압은 뭡니까? 어떤 전자기기가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 걸어줘야 되는 기본 전압을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고 그런다. 이게 전격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콘센트나 플러그 살 때도 예, 전격 콘센트, 전격 플러그를 쓰십시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기로 책정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은 측정할 수가 있겠지만 파워구 시그널 같은 거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리플 전압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파워 테스터지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저가형이고 고가형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저가형 단점은 뭐냐면 리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리플은 뭐냐면 그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입니다. 그 리플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반도체 소자들은 정상 작동하기가 어렵다. 즉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 회로는 나 몰라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오동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형 같은 경우는 리플이 나와요. 리플이. 그래서 그 리플 전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한 번 더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동작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워 서플라이가, 이거는 제가 이제 뜯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지그 형식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교부전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데스크탑에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그죠? 5V 스탠바이 전압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TV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뭡니까? 오토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모니터 같은 경우는 5V, 12V가 바로 다 그냥 출력이 돼버리죠. 그죠? 단지 우리가 모니터에 백라이트하고, 그죠? 패널만 기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전압은 다 나옵니다. 하지만 데스크탑이라든가 TV는 전원을 꽂게 되면 5V 스탠바이 전압, 기본적인 동작 전압만 제공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 기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뭐, 데스크탑은 12V, 5V, 3.3V, 마이너스 12V가 출력이 된다 그러면 쓸데없이 전력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되는 거죠. TV도 마찬가지죠. 5V 스탠바이 전압 위에 다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12V, 24V, 33V가 나온다 그러면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가 된다면 뭡니까? 그죠? 발전소에서 수력이든, 그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발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전을 더 하게 되면 뭡니까? 환경 공해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TV SMPS는 바로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을 하다가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나머지 전압을 다 공급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의 파워 서플라이도 TV SMPS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20V 전원을 인가한다. 그죠? 인가한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이 스탠바이 전압 5V, 여기 5V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다른 전압 12V, 5V, 3.3V는 안 나오고 있다고요. 왜? 쓸데없이 전력 소비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용자가 액션을 취해줘야, 즉 데스크탑에서는 우리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눌러야 이제 그 신호가 스위칭 신호로 이제 작용을 해서, 야, 메인 전압 기동을 해라 하고 명령을 줬을 때 이 나머지 5V, 12V, 3.3V, 그 다음에 파워그 시그널,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컴퓨터 사이즈하고 전면에 있는 프론트 패널에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어요. 이때 이제 뭐냐면, 12V, 5V, 3.3V, 그 다음에 파워그 시그널이라는 그 전압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파워그 시그널은 뭐냐면, 파워가 판단했을 때 내 파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신호는 뭡니까? 그죠? 그 메인보드에 파워 커넥터에 보면, 그죠? 그 회색 선이 있어요. 회색 선. 그게 파워그 시그널 단자입니다. 그게. 그쪽을 통해서 메인보드에 파워그 시그널을 제공하는 거죠. 그 신호를 가지고 이제 리셋 신호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신호를 쓰는 겁니다. 이 PD 신호가 안 나왔다. 메인보드는 동작을 안 하는 거죠. 부팅이 안 돼요. 포스팅 불량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이제 이 컴퓨터 그만 써야지 껐을 때 끄게 되면 뭡니까? 다른 전압은 다 안 나오면서 그냥 스탠바이 5V만 딱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그 파워 데스크탑의 파워 서플라이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려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요런 부분은 전압 체크할 수 있지만 파워 시그널 체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 그 테스트 지휘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건 이해하셨죠?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TV SMPS는 이 동작 원리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에 이 TV SMPS 강좌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스위칭 회로 쪽에 스위칭 그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수리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파워 테스터기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가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리플 체크가 안 돼요. 리플 성분을 모른다고요. 그죠? 자, 그게 어떤 거냐면요. 리플 전압은 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입니다. 이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했을 때 직류는 시간과 방향에 따라서 크기가 일정한 이게 직류 성분, 이걸 DC, 예? 다이렉팅 커렌트라고 영어로 얘기 DC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리플, 그죠? 리플, 이게 리플이 생겨. 이게 뭐냐? 이게 교류 성분이에요. 이 요런 리플들은 우리 반도체 소자들, 즉 디지털 회로에서는 이게 쥐약이죠. 한마디로 쥐약입니다. 이거. 그죠? 동작 자체가 오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쥐약 성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SMPS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죠? 옛날처럼 리니어 방식이 아니라 옛날에 아답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뜯어보면은, 그죠? 이만한 트랜스 하나에다가, 그죠? 다이오드 두 개에다가 콘덴서 하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직류전화를 뽑았었단 말이죠. 이거는 측정 리플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하지만 면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리플이 있어도 동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리니어 SMPS 방식을 리니어 아답터 방식을 이제 이 전자제품에 전자기기에 쓰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이 SMPS라는 것을 적용하자.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죠. 그죠? 직류를 한번 다시, 그죠? 교류로 만들어서 다시 직류로 변환하는 이런 스위칭 방식을 쓰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도 지금 데스크 파워 서플라이도 SMPS예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스위칭 모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PWM 스위칭 모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리플 성분이라고요. 이게 지금 뭐냐, 고가형 파워 테스터기는 리플이 나옵니다. 이 리플. 그죠? 리플이 이게 보통 보면 뭐 50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면 분명히 용량 감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가형은 이 리플이 안 나와. 이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걸 이 장비를 쓰는데, 이게 보통 500, 뭐 1000,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동작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정상 아닙니까? 이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리플 성분이라고 그랬지.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오동작이 된단 말이죠. 파워 서플라이 뜯어오면, 콘덴서가 이거 뭐, 배가 불룩 뛰어나온 이런 배불뜨기 이 콘덴서들이 있죠. 이게 정전 용량 감퇴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0 마이크로짜리다. 마이크로 페로짜리 콘덴서다. 이게 용량 감퇴가 되면요, 이게 반으로 줄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120리터 물을 담을 수 있는 게 60리터밖에 못 담다 보니까, 자, 120리터 물을 공급해줘야 될 소자에 60만 공급해주면 소자가 동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플을 체크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리플 체크를 하는데, 참 오실로스코프로다가 콘덴서 용량이 작은 건 리플 체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좀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가 파형이 굉장히 고르다고 그랬죠. 그거로다가 리플을 측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요런 이제 장비로 측정하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데스크탑에 고장 수리가 들어왔는데 자꾸 오동작 됩니다. 그러면 필수는 뭐냐면, 데스크탑의 고장 원인의 60%를 점유해가는 게 파워 서플라이다 이거죠. 파워 서플라이로서부터 우리가 전원 넣기 전에 이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게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제대로 PG 신호까지 파워 시그널까지 메인보드에 공급돼야 메인보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그죠? 우리가 운영체제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이상작동인데 소비자 얘기를 들어보고 먼저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를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저가는 리플이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고가 장비를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가 장비예요. 이 파워 서플라이죠, 이게. 자, 이거를 소비자 갖고 온 거를 뜯어서, 아니면 안 뜯어도 되겠죠. 여기다 연결해서 측정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파워 온 버튼이 있어요. 누르게 되면 이 시그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 파워는 정상이에요. 자, 5V 스탠바이 5V, 그 다음에 일반 전화 5V, 3.3V, 12V, 마이너스 12V 파워고 시그널이 이게 안 나오면은, 이게 나오더라도 이 파워가 문제가 되면 얘가 에러라고 뜹니다. 이 파워 시그널이 ERR이라고 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전압이 나오도 이 파워는 버려야 되죠. 그죠? 여기 뭐 리플이 나오죠. 리플 20이죠. 이게 불량인 것들은요 100, 1000, 500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는 아주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파워입니다. 오케이죠? 이거는 파워가. 아, 파워가 문제가 없구나. 다음 단계를 뒤지면 되겠죠. 메인보드라든가, 그죠? 아니면 다른 걸 쪽을 좀 뒤져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수리가 들어오면 파워 테스터기로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죠? 요게 이제 요걸 보고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뭐 널뛰듯이 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보면 분명히 파워솔 뜯어오면 이 1차 측과 그죠? 2차 측 쪽에 용량 감퇴가 된 게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뭐 보통 보면 이제 수리해 달라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고 특수한 거 뭐 CFX 파워라든가 TFX 파워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든 거다 그러면 수리를 하죠. 또 특수 파워가 있어요. 장비에 계측기에 들어오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리플이 그죠? 많은 것들을 뜯어오면 반드시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지 신호 테스터기가 가끔 피지 신호 측정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죠? 물론 전압을 되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오케이 신호 주면 정상이구나. 그죠? 테스터기 전압 나오니까 이게 피지 신호가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약간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피지 신호가 이게 제대로 안 나왔다. 파워가 판단했을 때 이게 불량이다 그러면 여기 ERR이라고 뜨죠. 이거 아니구나. 파워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지그도 필요하다. 우리가 수리할 때는. 자, 이제 다기능 테스터.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메인보드 수리하는데 자꾸 전원부 쪽에 그 동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기능 테스터기를 요즘 이제 많이 써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자 소자, 즉 FET라든가 TR이라든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FET를 하나 우리가 이제 수리맨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 핀맵을 보통 보면 이제 이걸 데이터 시트를 품번 갖고 찾으면 나오는데 굉장히 귀찮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찾아보기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기능 소자 테스터기로 우리가 핀맵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양부 측정도 가능하죠. 또 콘덴서가 겉은 멀쩡한데 자꾸 오동작이 난다 그러면 이 콘덴서가 예를 들어서 120 마이크로 페로짜리다 그러면 이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정전 용량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수리맨들이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저항도 보면은 우리가 그 색디 저항 같은 경우는 그 색디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색디 저항을 요 소켓에 장착을 해가지고 하면 이 저항이 몇 오음이라는 거, 또 몇 킬로 오음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으면 편리한 장비다. 자, 실제로 실물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건 약간의 개조를 제가 거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FET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FET를. 그럼 요렇게 생긴 FET를 하나 구입을 했다 이거죠. 구입을. 이게 핀맵이 어떻게 돼? 이게 정상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다리를 갖다 요 소켓에다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꽂아요. 꽂고 지금 요건 이제 스위치를 달아 놓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누르게 되면 얘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얘 핀맵을 자 여기 1, 2,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번이 게이트, 2번이 드레인, 3번이 소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그 우리가 핀맵까지 측정을 해준다. 그죠? 요렇게 핀맵을 측정할 수가 있고 양부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그 만약 콘덴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용량이 2700짜리예요. 요 콘덴서가 정상적인 측정하려면 마찬가지로 해서 장착을 하시고요. 이렇게 자 테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죠? 얘는 2934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면 그죠? 얘는 뭡니까?
양품이죠. 항상 그 콘덴사들이 좋은 콘덴사 같은 경우는 용량 오버를 해. 2700이면 2900에 3000 정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걔는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2700 쓰는데 2900 나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오차가 있는 거죠. 그죠? 용량이 좋은 것들은 충분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써야 좋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이 주변에는 많다는 얘기죠. 이게 가격이 비싸냐?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장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장비가 좀 많으면 여러분들이 작업성이 좀 뭐 이거 없어도 뭐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요런 게 있으면 불량 요소라든가 이런 분들 빨리빨리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제 그 디솔더링 장비입니다. 우리가 메인보드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한 5년 이상 된 거, 3년 이상 된 장비를 갖고 왔는데 그 데스크탑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냥 이것이 어떤 한 소자가 불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콘덴서가 불량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뒷면 회로기판에 그 솔더링 돼 있는 납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납을 제거할 때 뭡니까? 인두기하고, 그죠? 인두기하고 납 흡입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 3년 이상 되면 납이 산화가 돼서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뭐 납을 다시 더 솔더링해서 다시 떼어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작업이 복잡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냐면 인두기하고 납 흡입기가 하나 통합이 된 이런 디솔더링 장비가 나오고 있죠. 그죠? 고가 장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가 장비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상당히 이게 그 진공 펌프 흡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 단점이라는 건 뭐냐? 그죠? 얘는 전기를 꽂게 되면 이 온도 컨트롤 패널이 없어요. 그죠? 얘가 최대치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안 쓸 때는 그죠? 이 코드를 뽑아야 되는데 약간의 개조를 스위치를 달아서 그죠? 안 쓸 때는 빼고 스위치를 꺼놓고 쓸 때는 켜고 하는 방식으로 약간 개조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을 좀 써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스위치를 하나 여러분들이 개조해서 달아놓는 게 좋죠. 그죠? 저도 이제 이 장비를 이제 많이 써요. 특히 이제 그 모니터 수리 들어오거나 TV 같은 거 오면 이거 여러 뭐 한 개 두 개 뜰 때는 관계없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뜰 때는 빨리 디솔더링 납을 빨리 빨아들여서 빨리빨리 부품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장비를 좀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실물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여기다 스위치를 하나 달았어요. 스위치를. 그죠? 왜냐면은 이 전기를 꽂게 되면 얘는 이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네온 램프 스위치를 달아놓게 되면 스위치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단단 말이죠. 안 쓸 때는 이렇게 꺼놓게 되면, 그죠? 꺼놓게 되면 편리하죠. 이렇게. 이런 디솔더링 장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조할 필요는 있어요. 그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특히 수리하시는 분이나 뭐 취미로 수리하던 뭐로 수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 퇴근할 때 장비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온도가 달게 되면 이 화재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온 램프 온오프 스위치를 파워 스위치를 달아놓게 되면, 그죠? 매장에 전원을 껐을 때 환하게 들어와 있다면 아 이게 뭐 켜져 있구나. 그죠?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SMD 리역 장비입니다. SMD 리역 장비. 여러분들이 그 필수 장비를 말씀드리지만은 이 열풍기는 여러분들이 꼭 갖고 있어야 할 장비죠. 우리가 SMD 타입의 부품들, 즉 표면 실장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인두를 띄기가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SMD 그를 착탈할 수 있는 그 열풍기가 필요한 거죠. 열풍기가. 그래서 열풍기 살 때도 가능한 제가 장비 살 때는 좀 약간 지명도 있는 제품을 사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 AS망이 잘 갖춰져 있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뭐 물 건너 있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분도 많은데 나중에 AS받기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장비라는 건 쓰다 보면 이게 고장이 나요. 특히 고주파 인두기 같은 경우도 히터가 나가서 우리가 갈아야 되는데, 물론 개인이 구매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보면 구매하기가 보면 또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AS망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지명능인 제품을 좀 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좀 지명능인 제품을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그걸 사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없죠. 하지만 쓰다 보니까 AS가 좋고, 또 나름대로 부품 구하기도 좋고, 또 내가 부품을 사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국내 AS망이 갖춰지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장비를 쓰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풍기는 우리가 이제 S&D 부품을 착탈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SMD 부품을 탈거나 부착할 때는 굉장히 열풍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가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메인보드 같은 거 보면 이 SMD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이걸 만약에 인두기를 뛴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이걸 열풍기로 띄어야 되는데, 열풍기로. 이런 작업들을. 그래서 인두기 갖고 뛰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 것보다는 잘못하면 이 패턴이 일어나 버린다고요. 그래서 열풍기로다가 열을 가해서 핀셋으로 이걸 탈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풍기를 쓸 때, 또 인두기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여러 개 분량을 갖고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다가 그 표준적인 온도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 컨트롤 패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각 소유하고 계신 장비의 특성, 그 다음에 매장의 어떤 환경, 뭐 온습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맞는 온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온도를 저장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냥 뭐 빨리 뛰기 위해서 온도를 무작정 높여갖고 쓴다 그러면은 보드가, 그죠? PCB가 휘거나 어떤 소자가 열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패턴이 망가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풍 장비들, 열을 발생하는 장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 프로파일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 맞는, 즉 여러분 몸에 맞는, 그죠? 수리에 맞는 온도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게 좋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열풍 장비는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예,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이 고주파 인두기죠. 고주파 인두기는 우리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리 입문하시는 분을 간혹 보면은 인터넷에서 막대 인두라고 그러죠. 세라믹 인두. 그걸 구입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수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 걸 받아서 수리한다 그러면 세라믹 인두는 절대 쓰지 않는 거를 여러분 권장을 드립니다. 고주파 인두기는 이 컨트롤 패널에서 온도 조정도 가능하지만 그 열량만큼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자 소자가 파괴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죠. 하지만 세라믹 인두기는 돌격 앞으로죠. 돌격 앞으로. 그죠? 온도가 계속 그 히터의 용량만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반도체 소자들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죠?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인두기로다가 열을 무한정 가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소들이 죽어버리죠. 왜 겉은 멀쩡한데 이게 왜 그러지? 나중에 양부 부착 측정하면 쇼트가 났다. 아니면 나름대로 용량 감퇴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인두기든 열풍기든 여러분들이 맞는, 그죠? 몸에 맞는 온도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메인보드나 노트북을 수리하기 위해서 폼웨어 관련지가 필요합니다. 롬 라이터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 지금 메인보드를 보면 실물을 볼게요. 메인보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요 MCU라고 요 바이오스 폼웨어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부팅하기 전에 델키라든가 F키, 투키지만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죠. 바로 요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폼웨어, 그죠? 걔를 띄우는 겁니다. 이게, 그죠? 요게 이 안에 있는 폼웨어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이 폼웨어가, 요게 사우스 브리지인데 사우스 브리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바이오스에
환경 설정한 거, 뭐 날짜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트 시퀀스를 정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 바이오스 안에 이 MCU 안에 들어있는 마이컴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요 기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 수정한 내용이 여기 사우스 브리지에 RTC MV 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뭐 들어있는 저장 설정이 뭐 변경되거나 문제가 되면 그죠? 자꾸 뭐 잡으라고 부팅할 때 F1 셋업을 잡으시오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 RTC MVM에 있는 우리가 설정한 바이오 설정한 그 내용들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우리가 전기를 끄게 되면 CR203의 배터리에서 바로 여기에 우리 환경 설정한 저장한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날짜라든가 부트 시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 RTC 엠브레임에 저장하는데 얘는 뭡니까? RTC CMOS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콘덕터 아주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IC인데 그 IC는 뭐냐면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얘는 저장하는 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파워 스위치를 끄게 되면 요 CR203의 배터리가 이게 RTC MVJ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얘가 보통 3.3V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1.0V로 떨어진다든가 2V로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정상적으로 VCC 공장으로 공급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워지는 거죠. 그죠? 지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팅할 때 자꾸 F1을 눌러서 뭐 셋업을 잡으십시오 이러면 귀찮은 게 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요거 가다 가는데 요거 가로도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요 시모스 회로가 이 손상이 돼서 그런 겁니다. 회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게 바로 수리죠. 배터리 끼인다면 이건 수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분량도 많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 이 MCU 마이컴에 들어있는 폼웨어가 손상이 되면 그죠? 아예 부팅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요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를 만약 기가바이트다 아니면 아소스다 뭐 에즈락이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해당 모델에 관련된 이 모델에 관련된 폼웨어를 받아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이컴을 띄워서 MCU를 떼가지고 우리 롬라이트 지그에 달아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써서 다시 붙이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바로 롬라이트예요. 저 롬라이트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에 있는 폼웨어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써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폼웨어를 써넣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롬라이터라는 겁니다. 그죠? 필요하죠. 굉장히 요거를 써넣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롬라이터라는 장비인데 롬라이터 장비는 우리가 고가의 롬라이터 장비도 있어요. 보통 뭐 150만원짜리 이상 그건 비싸서 못 사는데 요즘은 이제 ISB 지그라 그래가지고 이 ISB 지그를 많이 씁니다. 그죠? 인 시스템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전에 양산체제 공장에서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이 있나요? 있겠죠. 모니터 AD 보드에는 뭡니까? 마이컴이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폼웨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폼웨어는 뭡니까?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놈이에요, 걔가.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파워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면 그냥 동작되는 게 아니라 MCU가 그죠? 연산을 하는 거예요. 파워 버튼을 눌렀네. 그래서 스위칭 온 신호를 어디 주느냐? 그죠? 어디 주냐면 우리가 그 인버터 아니면 그 LED 바를 켜기 위해서 컨버터 쪽에 온 신호 시그널을 주는 거죠. 또 어디 또 줘요? 패널을 기동하기, 액정 패널을 기동하기 위해서 VC 전압, 패널 액정을 기동하기 위한 패널 보드에 있는 VC 전압 공구에 패널 온 전압 스위칭 신호를 준다는 얘기죠. 걔가 누가 하냐? 바로 MCU 안에 드는 폼웨어가 하는 겁니다. 폼웨어가. 예? 뭐 메인부에서 바이오스라고 얘기하죠. 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동작이 안 되겠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데스크탑에 그 운영체제가 손상되면은 부팅이 안 되고 브루스크린 나고 그러죠.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예전에 깔린 운영체제를 싹 지우고 다시 포맷해서 다시 운영체제를 세팅하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메인보드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이오스가 손상되면은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이커에 가서 그죠? 제조사에 가서 해당 모델에 대한 바이오스를 받아서 그죠? 이 롬라이터 장비로 그죠? 그 롬을 이 소켓에 장착을 해서 다시 그 MCU 마이컴 안에다가 폼웨어를 잡아놓는 용도가 바로 이 롬라이터다. 메인보드 수리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건 필수 장비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죠? 기존에 있는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를 우리가 읽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내 컴퓨터에 있는 폼웨어를 다시 MCU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장비가 롬 라이터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개조를 좀 여러 편하게 하려고 개조를 좀 거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전원을 넣게 되면 뭐 자체 에이징 지그로도 쓰고 하려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다 소켓 컨버터를 달아서 이제 여기 껴가지고 MCU를 얹어서 리드도 할 수 있고 라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바로 요 ISP 지그다. 그래서 저가형 ISP인데 뭐 지원은 많이 됩니다. 안 되는 장비는 어차피 롬 라이트로 해야 되겠지만 거의 지원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롬 라이트 장비는 나중에 이제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장비가 뭐냐면 전자현미경. 요거 이제 저가형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배율을 제공하죠. 왜냐면 우리 수리하다 보면 이 패턴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킹 되어 있는데 이 부품이 뭐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로 되는 콘덴서하고 Q는 뭡니까? Q는 그죠? Q 근데 U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Q는 TR이고 U는 IC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냉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부품 선사 패턴 단선이라든가 뭐 어떤 이물질이 꼈다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좀 우리가 확대해서 보는데 뭐 이거 안 갖고 계시면 이제 루페라고 돋보기 있죠. 그건 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얘는 뭡니까? 컴퓨터에 USB에 연결해 가지고 얘를 큰 모니터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아주 그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비디오 스코프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건 뭐 우리가 갖고 있을 능력도 되지 않지만은 요거 하나 갖고도 굉장히 좋아요. 요거 쓸 때가 제일 많이 쓸 때가 어디냐면 이제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지만 칩셋 불량 노트북 같은 거 칩셋 불량이 났을 때 칩셋을 탈거를 해서 패턴에 있는 잔납 다 제거하고 칩셋에 있는 잔납 다 제거하고 볼랍 솔더볼을 붙여서 우리가 했을 때 꼭 검사할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어떤 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때 굉장히 많이 보죠. 확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 갖고 있어도 우리가 수리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랑 연계해서 여러분들 보통 32인치 모니터 많이 쓰잖아요. 크게 보니까 요것도 지금 제가 그 컴퓨터로 찍은 거거든요. 모니터에 있는 것을 스크린 캡처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죠. 이게 상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가지 뭐 냉납이라든가 패턴 단선이라든가 부품 손상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 좋다.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특히 모니터라든가 이런 데스크탑 들어왔을 때 우리가 드라이버 일반 수동 드라이버를 할 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전동 이 드라이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나사를 풀 때나 조일 때나 많이 쓰죠. 전동 드릴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동 공구는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전동 공구를 큰 거 안 쓰고요. 좀 조그만 걸 써요. 왜냐면 손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공구도 좀 지명도 있는 걸 쓰시는 게 좋겠죠. 보통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죠. 이거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게 잡기도 힘들고 이게 너무 무겁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쓰고 수리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런 소형을 씁니다. 소형 요거 여기 안에 팁들이 꽤 좀 이 연장 팁도 있고 그래서 저 요걸 많이 씁니다.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뭐 이 수리를 하시는 분은 소형이 큰 것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장비를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더라고요. 제가 쓰기에는. 그래서 요 전동 공구도 좀 이름 있는 거, 뭐 어떤 특정 회사를 선전하기는 제가 뭐하지만, 좌우지간 뭐, 비사 거를 좀 많이 쓰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실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이 그림보다는 실물을 보고 해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수공구로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핀바이스 요거는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즉 리디엄 IMD 부품이라고 그러죠. IMD 부품 중에서 우리가 콘덴서를 많이 제거를 하는데 뭐 디솔더링 장비로 하던 아니면은 인두기하고 납 흡입기로 하던 그죠? 납을 갖다가 흡입기로 빨아들였을 때
완벽하게 그 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홀에 박혀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납들이. 그러면 리드형 부품을 낄 때 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죠? 부품이 삽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어떤 부품이냐면 주로 많이 이제 그 저희가 그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여기 이제 콘덴서가 있어요. 그죠? 요 부분에 여러분들 콘덴서를 많이 갈잖아요. 주로. 그죠? 뭐 초보자는 많이 가. 이거 할 때 뒤에 납땜이 돼 있잖아요. 이 뒤에. 그죠? 납땜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걸 납 흡입기나 뒷솔더 장비를 솔더링을 했을 때 얘가 부품을 빼지만 이 홀에 요 PCB 홀에 납이 바뀌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 뭘 씁니까? 이 핀바이스를 이용하는 거죠. 핀바이스를. 그죠? 그래서 그 홀에 있는 그 핀바이스를 이용해서 핀바이스는 뭐냐면 요 앞에 조그만 이 드릴 날이 있어요. 장착을 해서 그 패턴에 있는 그죠? 그 홀에 맞는 사이즈의 핀 팁을 그죠? 핀바이스 팁을 껴가지고 그 홀에 있는 납을 제거하는 그죠? 이 드릴 형식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서 요 홀 구멍에다 요걸 놓고 이렇게 요쪽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죠? 드릴날이 돌아가면서 안에 홀에 있는 그 납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죠? 근데 잘못하면은 옆에 그 홀에 있는 이 패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홀보다 약간 작은 그 이 핀바이스 팁을 껴갖고 사용하는 게 좋죠. 저는 이제 간혹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간혹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핀바이스 팁도 요런 필요한데 뭐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게 필요하죠. 자, 제가 왜 이 공구회 쪽에 설명을 드리냐면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수리 입문하시는 분이나 지금 뭐 수리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비가 뭐가 있는지 살래니까 뭐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메인보드 인터페이스로 1강 후에 이제 2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갖춰야 될 장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필요한 거 구매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납걸이건 필요하겠죠. 여러분 쓸 때 납을 그냥 걸지 않아도 돼요. 그죠? 안 걸어도 되지만 이 납걸이에 걸었을 때 우리 쓰기가 좋죠. 그죠? 이 롤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비싸지 않은 거니까. 그죠? 납을 감아서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납을 빼면은 이 당기면 이 돌면서 납이 풀리겠죠. 그죠? 안 쓸 때는 다시 감아 놓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외관상 우리가 작업성도 좀 좋게 할 수 있는 뿐더러 좋은 거죠. 그래서 납걸이는 우리가 뭐 꼭 갖고 있어야 될 거다 하는 얘기죠. 자, 납 연기 제거기. 저희는 이제 제가 그 유튜브 강의에 올려놨지만 제 그 공조 시설 해놓은 걸 갖다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단편만 보지 마시고 전부 한번 시간 날 때 여러분들 좀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한번 보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구글링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한 요즘은 유튜브라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동영상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접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강의 올려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많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은 강의들을 좀 참조하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들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납 연기 제거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주로 우리가 쓰는 게 납, 플락스, TC 뭐 이런 아주 좀 이렇게 좀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있는 이런 화학 제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인두기나 열풍기나 아니면 비즈 리역 장비를 쓸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안 좋은 그 연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그죠? 내 몸 앞에 있는 연기만 그죠? 빨아들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이거는 그죠? 이 뒤에 빠르는 연기는 뭐냐면 이 내부 작업장이 쌓인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유튜브 강의 한번 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호스, 알미늄 그 자바라 호스를 달아서 바깥으로 빼는 작업 필요한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들어가 있는
팬이 굉장히 그 용량이 작은 거예요. 용량이. 여러분들 뭐 사무실에 보면 이제 팬 많이 달아놨지 않습니까? 후황이라고 그러죠.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런 걸 몇 개씩 연결해 가지고 뭐 한 대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특히 이제 인두나 이런 거 뭐 열풍기 쓸 때, 즉 젤 프락스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요. 그럼 마시면 어질어질합니다. 그죠? 그걸 바깥으로 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건강도 중요한 거니까,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작업도 하지만 중요한 건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장비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공조 시설은 반드시 작업장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공조 시설을 나중에 한번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매장 안에 공기도 좀 신선하고, 그죠? 딴 사람이 들어와서 불쾌감도 좀 덜해줄 수가 있고, 내 몸 건강도 챙길 수가 있고,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공조 시설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연기만 빼기 때문에 권장사항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내부에 이제 공조 시설을 어떻게 해놓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요거는 좀 잘못된 납거리가 아니라 롬 이젝터죠. 롬 이젝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메인보드에 보면 마이컴 안에 뭐 그 폼웨어, 즉 바이오스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 롬라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ISP 지그에 다시 그 MCU 안에 들어있는, 마이컴 안에 들어있는 그 바이오스, 즉 폼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걔를 떼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MCU 마이컴은 SMD 타입으로 붙어 있는 게 있지만 소켓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빼내기 위해서 이 이젝터로 빼야지. 어떤 사람은 뭐 드라이버 팁으로 넣어서 하다가 그 마이컴이 핀이 부러지거나 리드가, 그죠? MCU죠. MCU 부러지거나 아니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롬 이젝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메인보드를 보면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돼 있죠. 요즘은 SMD 타입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이렇게 여기에 MCU에 요 안에 지금 바이오스가 폼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열풍기를 떼야 되겠죠. 이렇게 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이게 소켓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작업하기가 좀 좋죠. 요게 MCU예요. 요 안에 지금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요걸 하려면 여기다 드라이버 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 리드가.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롬 이젝터가 필요한 거죠. 롬 이젝터로다가 얘를 드러내야죠. 그게 뭐냐면요, 이 이젝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켓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MCU 같은 경우는 볼 때 롬 이젝터로다가 양쪽에 걸어 가지고 이렇게 빼시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 다리도 불량이 안 나고 리드가 부러질 염려가 없죠. 그래서 저런 롬 이젝터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 납흡입기, 지금 디솔더링 장비 그런 게 없다면 보통 이제 요 수동 납흡입기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단점이 뭐냐면요, 오래 쓰다 보면 앞에 이 팁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녹아요. 그 흡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런 걸 안 쓰고, 아까 요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디솔더링 장비 저가형을 쓰는 게 이 진공 펌프로 빨아들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죠? 앞에 그 이런 쇠로 된 팁이에요. 달지가 않겠죠. 근데 요런 이제 수동 요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고무가 달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데, 예? 쓰는데 요게 고무가 달아요. 이거 갈아야 되는, 이게 부품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뭐 몇 개 간단한 거 할 때는 주로 이거 쓰지만, 그죠? 요런 거보다는 이제 이런 저가형 디솔더링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추천을 하는 거죠. 자, 정량 토출기 요 부분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